그 DMZ에서 그 트럼프와 김정은의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시점이죠. 아마 지금쯤 뭐 만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큰 변화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이게 그 세계의 역사가 이 통째로 이 변화하는 이 조짐이 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걸 읽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1840년의 시점에서부터 아편 전쟁이 시작되고 그 유럽의 대륙 침략이 1840과 1860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유럽이 지배하는 세계 체제가 됐죠. 그렇다가 1차 대전을 시점으로 유럽이 B급으로 밀리고 미국이 부각됐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과 미국의 이 구미 시대, 뭐 이런 말을 구미 시대, 이걸 유로메리칸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거의 200년 가까이 180년 정도 지속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그 유로메리칸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구미 시대. 그러나 이제는 이 구미 시대는 가고, 여기서 이 구라고 하는 이 유럽은 사실은 이미 주변부로 밀리기 시작했어요. 꽤 됐습니다. 유럽과 러시아는 주변부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중의 이 G2의 그 양자 패권 시대가 되면서, 뭐 패권이란 말이 조금 어폐는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 문화적 현상에서는 유럽은 이미 주변부로 밀려났다, 이런 말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요즘 앞으로 점점 많아지겠죠. 바로 이 구미 시대가 끝나고 아시메리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아시메리카 시대, 즉 아미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21세기 바로 2020이라고 합시다. 바로 이 아미 시대가 비롯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일본과 미국은 아주 밀착된 관계예요. 한국도 미국과 밀착된 관계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예요. 중국 없이 미국 버티지 못하고 미국 없이 중국 못 버팁니다. 그렇게 이미 서로 얽혔어요. 그런데 따로 하나 남아있던 조선, 북이 이제는 뭐 친미국가 정도는 아니더라도 근미국가로 변화될 것이 거의 확실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이 나라들, 중국, 그리고 남북 조선과 한국, 일본, 베트남까지가 다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가까운 관계 또는 친한 관계로 변할 때 이 세계를 움직여갈 것은 바로 아시아와 미국이다. 그리고 이 아시아 여러 나라가 합친 힘이 미국을 압도해요.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이 시점을 우리는 한번 읽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마르크스에 빠져있는 이 한국의 진보들에게 좀 유감의 뜻을 표하고, 또 우리 자신이 옛날 그런 공부를 뭐 운동권 학습에서도 했고 대학 다닐 때 소크라테스도 했다 그겁니다. 자, 이런 걸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리오리엔트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마르크스와
안드레 군더 프랑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좀 텍스트를 좀 소개하면, 유럽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지식인과 사상가, 정치가와 군인은 물론이고요. 그들이 결국은 그 오리엔탈리즘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책은 그 유명한 그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죠. 오리엔탈리즘은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유럽, 즉 서양이 아시아를 간섭하고 지배해야 된다는 논리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정치, 군사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문화, 예술 이런 것까지 다 만연되어 있는 생각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을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건 오리엔탈리즘이지만 이걸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이건 모양주의다.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사이드의 이 오리엔탈리즘은 대단히 큰 충격파와 파장을 줬지만 사실 이 책을 우리가 재미나게 읽기는 어려워요. 주로 문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실제 문학은 또 현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학하고 정치, 경제하고 마르크스의 생각은 또 경제가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 문학과 현실은 구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그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고 아직도 프로이트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마르크스와 프로이트는 항상 같이 갑니다. 마르크스를 우대하는 곳에서는 프로이트도 우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프로이트가 그의 저서에서 분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제 인물들이에요? 문학 속의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프로이트가 무슨 사상가입니까? 의사예요, 의사. 의사기 때문에 자기 치료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화시켜서 프로이트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겁니다. 그런 점을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오리엔탈리즘이 에드워드 사이드의 그 최초의 이 선구적인 책임은 분명하고 이것은 이미 고전의 반열로 올라섰는데 이 오리엔탈리즘의 그 어떤 그 선구적 의미를 빼고 얘기할 때 이 오리엔탈리즘,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을 압도하는 명저가 바로 리오리엔트입니다. 리오리엔트. 안드레 군더 프랑크의 리오리엔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오리엔트의 영감을 준 바로 지리적인 그 유럽 중심주의, 역사의 왜곡을 문제 제기한 사람이 마셜 호지슨. 마셜 호지슨의 세계사론이 있는데 이거 껍질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이 책입니다. 마셜 호지슨의 세계사론. 그리고 방금 제가 1840년의 시점을 얘기했어요. 아편전쟁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세계사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도 아편전쟁을 연구할 만큼 연구라는 말은 좀 그렇고 공부할 만큼 공부했는데도 정확하지 않은 그 지식들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임칙서가 흠차대신 아닙니까? 임칙서와 증극본 같은 그 청조 말의 인물은 한족이에요. 한족임에도 불구하고 한족들한테는 최고의 자리는 안 줬잖아요. 청나라 정부가. 근데 항상 한족과 이 만주족 사이에는 괴리가 있었는데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스스로 현실로 뛰어들어서
어마어마한 공을 세운 대표적인 두 사람을 들으면 임칙서와 이 증국본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 아편전쟁은 임칙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죠. 임칙서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아주 파란만장하고 영어로 써서 얘기하면 드라마틱해요. 실제로 그 임칙서와 함께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한 증국본의 삶은 제갈공명을 능가합니다. 근데 이런 역사들이 아편전쟁의 왜곡과 함께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부끄럽게도 그 임칙서가 이제 영국 미국인들의 아편을 수거해가지고 뭐 2만 상자인가 그것을 이제 차로 배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요즘은 지금도 영국 사람들은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 옛날 청나라 때 수입해서 마시던 그 차 버릇이 지금도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당한 가격을 쳐주고 그 아편을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 아편을 소각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소각이란 건 불에 태웠다 이 뜻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불에 태우기 아니라 물에 녹인 겁니다. 아편이 소금에 약해요. 그래서 이 아편들을 산 위에다가 거대한 이 인공호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잔뜩 넣어가지고 소금물에 절여요. 소금물에다 절이면 한참 절인 다음에 거기다가 석회를 집어넣으면 아편의 천적이 소금과 석회입니다. 그러니까 보글보글 하면서 이제 소금물 속에 그 석회와 함께 아편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아편을 불로 태우면 20~30%는 재생이 가능하대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를 다 공부한 이 임칙서가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아편전쟁의 과정에서 있었던 그 영국과 청나라 사이의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 무시된 채 역사를 배웠어요. 사실 우리 어려서는 그 아편을 몰수했다는 것까지만 책에서 배웠어요. 그거 뭐 차로 다 배상해줬다는 거 우리 어려서는 그런 거 책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 구미의 시대, 이 아미의 시대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아편전쟁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최근에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중국 현대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인물로 보는 중국 현대사니까 이 중에 그 임칙서 편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 아편전쟁이 아주 제대로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권하겠습니다. 이것도 언제 한번 우리가 수업의 과정에서 할 생각입니다. 텍스트 소개는 이 정도로 하죠. 자, 일단 저는 이 안드레 군더 프랑크라는 이 인물의 이 특이한 삶, 특이한 이력에 대해서 말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1929년에 태어나서 2005년에 죽었으니까 비교적 최근의 인물이죠. 전형적으로 20세기를 살다가 간 인물 아니겠습니까? 뭐 2005년에 죽었으면 뭐 김대중이나 노무현하고 죽은 시기가 큰 차이가 없으니까 최근의 인물이죠. 그런데 이 안드레 군더 프랑크는 태어나기를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났어요. 그랬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시카고 대학을 다녔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여러분 미국 시카고 대학이 어떤 곳입니까? 경제학으로 좀 유명하죠. 그런데 거기 경제학 교수들이라는 게 전부 기득권을 옹호하는 경제학 교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의를 안 들었어요. 듣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딴 강의나 듣고 그래가지고 교수들한테 찍혀가지고 논문이 3번이나 탈락합니다. 그러다가 겨우 이제 학위를 하고 어디로 부임하냐면 브라질리아 대학에 부임합니다. 브라질리아 대학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대학도 어느 나라에 있는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멕시코 국립자치대학으로 옮겨가요. 그 다음은 어디를 가냐? 캐나다 대학으로 옮겨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 칠레 대학으로 옮겨가요. 여러분들, 대학 교수와 거지의 가장 큰 공통점 중에 하나가 절대 직업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요. 나와바리를 이동하지 않는다. 근데 이 프랑크는 너무 이동을 많이 했죠,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아예 대학 교수직 그만두고 독일로 가서 독일 연구소에서 이 박봉을 받으면서 연구 활동을 해요. 그랬다가 영국으로 가가지고 실업자 노릇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가서 또 직장을 좀 얻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돌아다닙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다가 미국 보스턴의 그 노스 이스턴 대학에서 그 말하자면 뭐 석좌 교수 비슷하게 초빙을 하니까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요. 자, 이런 안드레 군더 프랑크의 특이한 이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사람은 평생 두 가지를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는 제3세계, 또 하나는 제국주의를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실천적으로 몸소 현장을 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를 전전하고, 그 다음에 제국주의의 최선두 국가였던 영국, 네덜란드,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 체험을 했던, 저는 이런 이 군더 프랑크의 삶이라는 것이 저는 대단히 의미 있는 경제학자, 역사학자로서의 삶으로서는 최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론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가지고 꼭 그 사람이 뭐 연구 성과가 좋다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영국으로 망명해가지고 평생 영국 도서관에서 책 보면서 저술활동하다가 런던에서 죽은, 그리고 1818년부터 1883년이라는 먼 시점에서 살았던 마르크스와 이 안드레 군더 프랑크의 어떠한 지적 역량이나 그 세계와 역사를 보는 안목이 저는 이런 지역적인 문제로도 비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생각을 좀 저는 해요. 자, 그래서 먼저 이 프랑크는 놀라운 그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연구 결과, 제3세계의 저발전을 유발한 것은, 여러분은 이제 제3세계 뭐 비동맹회의 이런 거 아시죠? 비동맹회의를 주동한 게 누구죠? 마오쩌둥이죠.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거기서 이제 북의 그 김일성 주석도 뭐 분단장 정도는 됐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마오가 비동맹회의를 주동했고 제3세계의 이 결속을 다졌는데 그 일을 왜 했을까요? 목적이. 왜 제3세계의 연대와 결속을 주장하는 행동을 했을까요? 마오가. 제1세계와 제2세계로 편입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런 걸 그냥 제3세계에 가지고 못 박아놓고 그저 그냥 제3세계에다가 마오를 묶어두는 것은 고착된 역사가 아니라 그겁니다. 그걸 결국은 중국은 이제는 제1세계로 올라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동했던 놈이 어디로 가버리니까 제3세계 연대 결속이 또 와야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제3세계의 저발전을 유발한 것은, 이걸 유럽의 학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 요인을. 너희 나라에서 그 봉건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봉건제가 아직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아까 조선 얘기도 했지만 봉건제가 온전하기 전에 멀쩡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적 요인이 아니라 바로 외부적 서양 자본주의의 수탈 그리고 근대화론이라는 우상 때문이었다 라는 주장을 펴고 이것이 바로 그 한때 우리에게 널리 회자됐던 종속이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종속이론을 과연 진보운동권에서 어느 정도나 수용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정한 지역의 이 저발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전통적인 내재적 요인 탓이 아니라 세계체제라는 미명하에 바로 여기 구미시대 세계체제라는 미명하에 강제된 자본주의 탓이라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기존의 유럽 중심주의 세계사관을 파열시킨 인물이 안드레 군더 프랑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드레 군더 프랑크는 놀라운 질문을 던집니다. 세계체제, 여기서 세계체제라는 건 자본주의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체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유럽인들이 바로 이 19세기부터 세계체제가 완성됐다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19세기 중엽 아닙니까? 그랬다가 유럽인들이 점점 자기들이 더 잘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럽은 19세기 들어서 최고가 된 게 아니라 15세기부터 최고였다. 이런 주장을 펴니다. 그러니까 유럽 주도의 역사를 더 유구한 역사로 바꾸는 거예요. 15세기. 바로 이 15세기부터 유럽이 세계체제를 구현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월마스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데모크라시를 숭상하는 이 약간의 모양주의성 지식인들에 의해서도 수용되고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서도 좀 수용돼요. 그러니까 중간적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옥이라는 그 학자 아시죠? 연세대학인가 김호기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이 월마스틴 같은 사람을 대단한 이 학자처럼 월마스틴이 아니라 윌러스틴 같은 사람을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윌러스틴에 의해서 유럽은 15세기부터 세계의 주도자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안드레 군더 프랑크는 뭔 15세기냐? 그러니까 안드레 군더 프랑크 이전에 아까 그 마셜 호지슨 제가 얘기했죠 여기 세계사론 마셜 호지슨은 뭔 15세기냐? 그러니까 15세기부터 얘기를 하니까 자본주의 같은 것은 12, 3세기에 이슬람에서 이미 다 발전했다라고 주장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슬람 문명을 대단히 부각시키는 책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그 유럽의 세계 지배가 약간 그 허황 때죠. 12, 3세기에 이미 유럽식의 발전을 이슬람에서는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드레 군더 프랑크는 대담하게도 12, 3세기건 15세기건 그런 것이 뭔 소용이냐. 자본주의의 세계체제가 500년이냐 5000년이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까 사마천이 궁영을 면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당시 기원전 중국에서 자본주의적인 요소는 숱하게 발견돼요. 정말로 이 어리석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봉건제 하에 있었던 유럽 농노들한테는 임금을 주지 않았죠. 먹을 것만 줬잖아요. 그랬다가 도시가 생기고 공장이 생기니까 임노동을 지불하면서 이 노동 착취가 생기고 자본주의가 생겨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임금노동을 자본주의의 출발로 봅니다. 여러분 임금노동은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다 있었어요.
그런 주장을 펴므로써 뭔 세계 체제가 유럽이 무슨 세계 체제를 갖고 있었느냐. 하나 인정하면 뭐 이때부터다 해가지고 바로 이 안드레고 더 프랑크는 이 아편 전쟁 직전까지 한 번도 유럽은 아시아보다 앞서 있었던 적이 없음을 논증을 합니다. 아주 대담하고 시원하게 논증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마셜 호지슨, 윌러스틴, 그 다음에 프랑크, 이 사람들은 이 저서를 통해서 근거를 대는데 세계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요. 그러나 기존의 유럽 중심주의 사관에 빠져 있었던 마르크스, 베버, 마르크스하고 베버가 똑같이 자본주의를 옹호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종교적 요소를 그 베버는 집어넣고, 실제로 이 두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베버가 한 수 위에요. 베버가 조금 아시아 역사를 마르크스보다는 좀 잘 압니다. 그 다음에 듀르켐, 이거 자살론이라는 책 읽어봤죠? 그 다음에 폴라니,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 들어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이 유럽 중심주의 사관을 배척하는 이 학자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연구 활동을 한 사람들이고, 유럽 중심주의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럽에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세계 사회의 판도는 유럽 중심주의의 패색이 짙어진 지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고 동남아시아권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한국의 진보연하는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현란한 학술 용어들을 구사하면서 프랑스 사람 이름 대고 독일 사람 이름 대고 영국 사람 이름들 대면서 용어들까지도 생소한 용어들을 쓰면서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실감이 안 나요. 암만 들어도. 왜 그래야 되는데? 언제 걔들이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결국 제가 관찰한 바로 그들은 결국은 유럽 중심주의자거나 모양주의자인데, 여러분들 유럽인이 유럽 중심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것도 왜곡된 역사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유럽 중심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이 유럽 중심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건 모양주의라고 얘기해야지 구별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생각도 누가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모양주의자들이에요. 대한절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의 봉기가 오늘날 우리의 역사하고 무슨 관계가 돼요? 대한절 이 1789년에 프랑스 파리 꼬민이고 뭐고 그때의 역사를 오늘날 87년도 6.19 항쟁의 역사에다 빗대가지고 연결시키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심각한 중증입니다. 내가 볼 때는 무슨 관련이 있어요? 대한절 250년 전 프랑스 사회에, 그리고 200년 전 200년 전 영국에 있었던 내전이 명예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무슨 독일 이데올로기, 이 독일 이데올로기 누가 쓴 거예요 이거? 마르크스가 썼던 그 유물론에다가 인간사회의 발전사를 얘기한 아주 낡아빠지고 현시에도 안 맞는 유럽 중심의 책 아닙니까? 이런 걸 아직도 번역하고 퍼뜨리면서 진보 쪽에서 행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현실이 저는 불가사의합니다. 불가사의예요. 불가사의. 자, 여러분들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이 1848년에 나왔습니다. 어떤 시점하고 비슷합니까? 아편전쟁의 시점하고 비슷하죠? 자, 이때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뭔 발견이에요, 발견은. 이 시대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아메리카 콜럼버스
바스코 다 가마. 얘들이 그 아메리카에 발 디딜 때 남북 아메리카의 인구가 얼마였어요? 최소 8천만, 최고 1억이었습니다. 근데 뭘 발견을 해요, 발견을. 7월 달부터 우리 교실 옮겨가는데 일로. 내가 이 교실 발견했습니까? 원래 있던 거예요, 그냥.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희망봉 항로의 개척은 발응하는 부르주아지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었다. 동인도와 중국의 시장,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화, 식민지와의 교역, 교환수단과 상품 전반의 증가는 상업, 항해, 공업에 사상 유례없는 자극을 주었고 붕괴해가던 봉건사회 내부의 혁명적 요소를 급격히 발전시켰다. 이게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말이에요. 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제국주의 침략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말 그대로 유럽 내, 그것도 영국 내에서의 이런 관점을 무슨 관점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정중지와 정저지와의 관점이에요. 우물 안으로 바라보는 하늘이라 그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안드레 군더 프랑크는 마르크스는 아시아가 유럽보다 낙후되었고 아시아적 생산 양식의 고착화된 정체성으로부터 탈피하여 약동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발생한 이행에서 진보성의 수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교묘하게 제국주의 침공을 두둔했다. 안드레 군더 프랑크의 리오리엔트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아가 유럽보다 낙후되었습니까? 아담 스미스까지도 중국은 모든 부분에서 유럽을 앞서고 있다고 했는데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노동 중심만 싹 빼다가 마르크스가 중국이 우세했다는 말은 싹 감추고 중국이 훨씬 야만적이었다고 주장한 헤겔의 말만 갖다가 또 싹 자기 걸로 취하고 이랬던 게 마르크스의 역사관이에요. 그 다음에 아시아적 생산 양식, 여기에 나오는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시아적 생산 양식. 이건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무슨 마르크스가 그 인류의 그 역사 발전 단계를 인류는 아니고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원시 시대가 원시 공산 사회였습니까? 원시 시대라는 말은 맞지만 그 시대가 공산 사회였어요?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함정을 하나 파놓고 큰 짐승을 하나 잡았다고 해요. 그러면 큰 짐승이 이제 덫에 걸려서 빠졌어. 그러면 가서 그 짐승을 무력화시켜가지고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맹수를 그 함정 속에 들어가가지고 꺼내는 사람과 밧줄 내려준 사람과 이 구멍 위에서 구경한 사람이 똑같이 나눠 먹었어요? 나눠 먹었겠어요? 원시시대에? 똑같이 나눠 먹으면 어떤 놈이 그 구멍 속에 들어가겠어요? 세상에. 여기서부터 심한 무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마르크스에. 그러고 나서 노예제. 그러고 나서 봉건제. 그러고 나서 자본주의. 그러고 나서 프롤레타리 혁명에 의해서 공산사회가 된다고 한 게 이 마르크스의 그 얼토당토 안 한 그 유명한 역사 발전도로서 지금의 386 아이들이 대학 다닐 때 달달달달 노트에서 외웠던 역사관 아닙니까? 이거? 그래놓고 나서 그러면 아시아는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중국, 조선은 나는 마르크스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마르크스는 중국과 일본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라는 이상한 말을 쓰면서
바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은 노예제와 봉건제 사이에 위치하던 그 과도기적인 경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시아를 잘못 봐도 보통 잘못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중국에서는 봉건제가 청산된 것이 진시황 때고, 우리나라에서는 봉건제가 청산된 것이 양보해서 보더라도 고려시대의 봉건제 요소가 있긴 있었어요. 호족들이 설쳤으니까. 그죠? 그러나 조선시대 들면서 봉건제는 완전히 일소됩니다. 완전히 일소돼요. 그런데 완전히 일소된 나라한테 봉건제 이전에 했다는 이게 얼마나 무지한 그 역사관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걸 믿는 것이 진보라고 지금까지 해왔다 그겁니다. 당연히 진보가 뭐길래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무식합니까? 역사에 무식한 게 진보입니까? 정말 이런 건 통탄할 노릇입니다, 여러분들. 멀쩡한 사람들이,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신문사 논설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중당이라는 정당의 상당수 간부들이 여기에 빠져있어요. 다른 진보 정당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내가 잘 아는 것은 민중당밖에 없으니까. 테샬레 티베브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한국에 소개되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리오리엔트에서 제가 재인용한 건데, 마르크스는 붉은색으로 분장한 오리엔탈리즘이다. 얄궂게도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 그게 또 이렇게 막 파시스트 것처럼 또 몰아붙이는 현상이 서양에도 있었어요. 마르크스를 비판하면 곧 파시스트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는 서양에도 있었고, 똑같은 그 나쁜 현상이 100년, 200년 지나놓고 나서 이 남한상에 있어요. 내가 예전에 그 마르크스 비판했더니 나보고 조선일보 방공공사 갔다가 막 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체험해본 바로 한국에서 마르크스를 흉내내면서 경제사를 논의하는 사람 치고 교수건, 박사건, 우리와 동아시아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누구의 말을 인용했습니까?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을 인용했고, 그 다음에 안드레 군더 프랑크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누가 했는지 거기 가로에다 넣었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누가 했는지 안 썼죠. 그건 제가 한 말입니다. 김갑수가 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1789년이면 프랑스 혁명의 해입니다. 이 해가 정조가 제2위 13년을 맞았을 때입니다. 이때 프랑스는 그야말로 프랑스 혁명이라고 얘기되는 프랑스 봉기, 그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혼돈과 이 공포정치로 치닫고, 그 다음에 그나마 그게 미국처럼 공화정 체제로 가는 첫발을 뗐습니다. 저는 서구 역사에서 그래도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나는 미국의 독립혁명이라고 봐요. 프랑스 혁명, 무슨 영국 혁명, 그게 무슨 혁명들이에요. 미국의 독립혁명이야말로 영국, 프랑스로부터 자주권을 얻어내고 새로운 창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창업이 오늘날 200년 이상 지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독립혁명에 대해서는 거의 평가를 안 하는 이 한국의 진보들은 유럽병에 빠져 있어도 이만저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 유럽 학자들의 책보다는 미국 학자들의 책이 압도적으로 유익하고 충실하고 논리적입니다. 자료면에서도. 뭐 과학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이러면 또 친미주의자라고 또 나한테 할 텐데 미국의 위대한 점이 있어요. 특히 미국의 그 대학원, 이건 사실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은 이제 거의 껍데기가 됐어요. 대부분 강사들이 가르칩니다. 뭐 하버드건 뭐 NYU건 이런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말로 우선 아이들은 유명한 유니버시티 안 가요. 칼리지를 갑니다.
공부 참 많이 시키니까. 우리가 아는 뭐 하버드건 예일이건 뭐 노스웨스턴 이런 대학들은 대학원이 좋은 거예요. 자, 그 당시 이러한 그 18세기 말을 놓고 볼 때 조선은 미국이나 프랑스보다도 한결 나은 상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 안정면에서. 그리고 미래도 밝아 보였어요. 실제로는. 그 당시 미국이라는 것이 13주를 놓고 독립을 하고 얼마나 그 혼란과 그 폭력의 시대가 계속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 유명한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1776년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에 중국은 유럽의 어느 부분보다 부강한 나라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까지 유럽에서 어떤 사람도 유럽이 중국보다 잘 살았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말이 생겼으면 그 다음부터 지어낸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프랑크는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중반 아편전쟁 이후에 이르러서 바로 유럽인들의 대아시아관이 급격히 변화해버립니다. 왜? 아시아를 미개한 땅으로 만들어야지 자기들의 제국주의 침공이 합리화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유럽 소설들 보세요. 청나라를 선망하는 유럽 아줌마들 대화가 무수하게 나와요. 청나라의 도자기 그 다음에 차막하면서 중국을 그 부러워하는 유럽 아줌마들 대화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없어져. 결국 이것은 세계사의 왜곡입니다. 바로 이 왜곡의 선두에 중심에 헤겔, 막스 베버가 자리한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19세기 중반부터 아편전쟁 이후부터 유럽의 아시아 식민 지배가 본격화되면서 드디어 유럽 사람들은 세계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고 바로 유럽 중심주의 사관이라는 날조된 역사관을 보편화시켰고 19세기 후반부터 아예 세계가 유럽 중심주의로 바뀌게 됐다 그겁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그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라는 거, 이런 것이 어떻게 유럽에만 있었어요?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큰 차이가 없고 그냥 막 자본주의만이 혁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던 이 마르크스 주의자들도 큰 문제지만 사회주의만이 최고의 가치가 있고 막 페이스북 보면 아직도 그런 거 써대는 애들 있잖아요. 뭐 사회주의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는 저는 이제 양자택일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그건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공익제를 사유할 것이냐 공유할 것이냐 이 논의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 계급투쟁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뒤엎어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의미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고 공유해야 할 공익제를 사유하지 않고 공유해야 된다는 인식의 지평을 넓혀나감으로써 이 세계를 좋게 만들 수 있다 그겁니다. 너무 온건한 방법 아니냐? 그러면 노동자들 한번 혁명해보라고 해봐요. 더더군다나 우리처럼 분단된 나라에서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 이따의 말이나 하니까 민생단 사건이 일어나고 이따의 말이나 하니까 자유주의 참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마르크스는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조국이에요. 조국이 반으로 갈라졌으니까.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라는 게 왜 유럽 말고는 없었어요? 맹자 보세요. 맹자에도 이미 그 자본주의에서 횡포를 부리는 그 신자유주의적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랑스 출신의 그 미국 콜롬비아 대학 교수의 그 새벽의 성공까지를 쓴 그 자크 바전 있죠. 그 자크 바전의 그 세계 문화사 책, 서양 문화사 책. 이 책은 자크 바전이 나이 100세에 낸 책이에요. 역작이죠. 합해서 한 1500페이지 되는 1500페이지 상학원인데 거기서 자크 바전은 마르크스는 위대한 표절자다 이런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헤겔, 루소, 몽테스큐에, 존 스튜어트 밀 이 사람들이 다 유럽 중심주의 계몽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러한 그 유럽 중심주의의 견해를 마르크스는 채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시아의 정치체제는 전제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전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반대가 뭐냐 할 때 독재라고 하는데 독재는 정확한 반대는 아니고 민주의 반대는 전제라고 해야 돼요. 전제. 폭군이 존재하는 정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아의 어떤 그 민유 방본의 정치, 민생 위주의 정치, 민심을 최고로 치는 이러한 정치를 전제라고 이렇게 규정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그토록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던 헤겔, 루소, 로크도 마찬가지예요. 몽테스큐에, 제임스 스튜어트 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아시아를 전제 정치로 규정한 이 사람들의 견해를 또 받아들여가지고 마르크스는 인도에서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가장 잔혹한 국가 형태는 동양적 전제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런 국가 형태는 오스만 제국, 페르시아, 즉 이슬람, 중국 전체의 속성이다. 이거야말로 엄청난 오리엔탈리즘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후진적이고 정체한 상태에 머물러 있던 영원한 무기력을 각성시킨 것이 바로 서양의 침입과 자본주의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심지어 마르크스는 영국이 인도 지배를 통해서 인도의 미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미국은 1646년 멕시코와 전쟁을 벌여 멕시코를 진보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최근 방송에서 티베트 사태 얘기를 합니다. 뭐 조금 한 적이 있어요. 티베트의 그 달라이라마 얘들이 얼마나 그 유럽식의 그 봉건 제후였는가. 얼마나 그 인민들을 착시해 먹던 나쁜 놈들인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방송에서 조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겨우 한 다음에 그래도 티베트는 독립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 하는 놈들은 그럼 멕시코도 캘리포니아에서 독립해야지. 미국이 캘리포니아 먹은 시점하고 중국이 티베트 먹은 시점이 비슷해요. 그리고 그전에는 유구한 역사 동안 중국의 번국에 불과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티베트에 대한 점유의 정당권은 중국의 티베트 점유의 정당권은 미국이 캘리포니아 점유하고 있는 정당권보다 더 정당해요. 그런 걸 제대로 못 보면서 자꾸 함부로 말들을 한다 그겁니다. 이런 게 다 구미 중심주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역사관을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유럽의 깨어있는 지성들에 의해서 격파돼요. 그리고 지금은 유럽에서는 이런 주장도 별로 안 해요. 왜? 해봐야 바보 되니까. 근데 이런 주장을 누가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의 진보 지식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또 크게 다른 거예요. 한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이건 영락없는 모양주의라고 합니다. 제가 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왜 모양주의에 두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리오리엔트는 유럽 중심주의라는 왜곡된 세계사론을 분쇄한 역작입니다. 유럽의 세계 지배는 길어야 200년도 안 된 일시적 현상일 뿐이고 이미 끝났습니다. 그 전에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유럽이 아닌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이며 특히 중국이었다라고 보는 이 프랑크의 경제사관은 아주 정확한 역사와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더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안드레 곤도 프랑크 공부를 이것으로 멈출 생각은 없어요. 또 할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런 바보 같은 주장 펼치는 사람 없죠. 뭐 조공이라는 말. 그 조공이라는 것이 무슨 사대주의의 무슨 외교인 것처럼 얘기하고 무슨 속국인 것처럼 조공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익힌 애기들이 무슨 조공 외교를 한다 이런 바보 같은 말들을 하는데 이 프랑크의 리오리엔테는 조공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조공의 진실이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도 또 이제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유럽 중심주의 사관,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역사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우리 백권대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조선의 역사 그리고 중국의 사상과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지 유럽 중심주의 사관을 비판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는 앞으로도 몇 번에 걸쳐서 더 해나가야 돼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느냐, 우리의 역사관이 유럽 아이들이 일본을 길들였던 방식을 일본인한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진보라고 하는 무슨 일제시대 때 진보라고 하는 백남훈이나 이런 사람들 봐요. 다 일본 공산주의자들이 스승 아닙니까? 걔들이 유럽 개몽주의자처럼 똑같이 공산주의자 겸 유럽 중심주의자들이었거든요. 사실 지금 이 남과 북, 한국과 조선은 사실은 유럽으로부터 큰 영향은 안 받아요. 전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어려움은 미국 때문에 봉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 제국주의나 유럽 제국주의나 본질면에서 같아요. 그 선두주자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국주의를 극복하고, 이것도 극복이라는 것이 싸워서 전쟁으로 이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미제국주의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유럽 중심주의 사관을 격파해야 돼요. 자기가 유럽 중심주의 사관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일제 식민사관하고 같은 거라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랭보의 식구에는 둘 다 똑같이 개새끼들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유럽 중심주의 사관이나 일제 식민 사관이나 같은 거라 그겁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으로 시간이 없어서 좀 줄이면 정치적으로 제국주의 그리고 식민주의, 경제 문화적으로 근대주의, 자본주의는 이건 흔한 비유를 써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는 정치적으로는 제국 식민주의를 비판하면서 그것의 바탕과 배경이 되는 근대 자본주의는 신봉하니까 왜 우리가 친일 청산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해준다 그겁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